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인 어제도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가 있었죠.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고 민정수석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일에도 수석급 인사 발표를 이어가며 대통령실 진용 갖추기에 속도를 냈습니다. 먼저 국회와의 협치를 담당할 정무수석에는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언론 접촉과 홍보를 맡을 신임 홍보소통수석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이 신임 홍보수석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휘할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2부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조차 검찰개혁을 지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거라며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석급 7자리 가운데 5자리가 채워지면서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검증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4일에 이어 오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만에 거대 여당 자리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이번 주엔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추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엔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재판을 면제받는 자리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혁신안은 내놓지 않고 대통령 비난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기조 속에 차기 원내사령탑도 친명색채가 짙은 서영교, 김병기 의원 간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모두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다만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이번 주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야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는 차기 지도체제 등을 놓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카드를 꺼내들자 당 주류가 반발하고 나선 건데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에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석 달 안에 새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대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 즉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식 지도부 선출에 힘을 실은 겁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개혁안도 제시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무효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인 후보 교체 과정을 두고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친윤 등 기존 당 주류를 중심으로 김 비대위원장이 내부 추인도 없이 맡기지도 않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애초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리에 오른 김 비대위원장이 역할 이상의 행동을 해 어리둥절하다는 취지입니다.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은 환영하지만 부당이란 표현을 쓴 건 편향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친한계에선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힘을 보탰는데 결국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쇄신파가 충돌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당내 의견 속 오늘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오갈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차기 지도체제 문제 이외에도 새 원내대표 선출 등 내부 정비 과제가 산적한 국민의힘.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내홍은 결국 당권 다툼으로만 비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섭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공개 행보인데 가동을 앞둔 내란 특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청사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난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 SNS나 보수단체 집회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것과 달리 3차부터 5차 기일까지 법원에 공개 출석하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복귀로 문부수고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전직 국무위원은 오늘 중줄의 경찰조사 받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6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 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5차 공판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말을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수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 법안을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3일 내로 예. 국회에서는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3일 내로 대통령 임명해야 되기 예.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다만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고 수사와 공소유지까지 2년 넘게 걸리는 만큼 이 기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특검 후보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검이 빨리 임명된다면 이전 사례를 볼 때 본격 수사는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가동한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은 법안 통과 후 공식 출범까지 51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건 처음인데다 규모도 전례가 없어 수사팀을 꾸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계 특검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인 3대 특검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첫 발을 내디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경찰과 검찰이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는 물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자신은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당시 경호처 책임자였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국 수사는 경호처에 대한 지시 권한이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게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소환된 첫 사례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지도 관심입니다. 김 여사는 앞서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요구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는데 선거가 끝난 만큼 검찰이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과 건진법사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도 김 여사 소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 출범 전까지 경찰과 검찰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과 휴일에도 대통령실의 수석급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7명 가운데 5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자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제 발표된 3명의 수석의 인사의 키워드는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능력과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정무수석에 임명이 된 우상호 소수석 같은 경우는 여야 관계가 상당히 원만한 이 지금 스타일의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 역시 일단 이 사법개혁, 특히 그중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신뢰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아마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 이런 부분 쪽에 책임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규현
지금 홍보수석 또한 정통 언론인 출신으로서 아무래도 기자적 시각으로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언론과의 소통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의 임명 같은 경우에는 여야 소통 능력에 대한 대통령의 믿음이 반영됐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 보다도 사실 선수가 높고요. 네. 그러니까 사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난번 의원 나이도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금 이게 역전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보다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수석이 훨씬 더 선수도 높았고 나이도 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 놓고 보면은 그 비서실장은 이제 말하자면은 내부의 어떤 그런 기관과 그다음에 이제 그 참모들의 일종의 그 소통 정도,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실무를 챙기는 정도로 아마 제한적 역할을 할 것 같고 네.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대야 관계는 아마 임종석 우상호 수석이 굉장히 아마 그립감을 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앞으로 대야 관계 특히나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부터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패가 달릴 수 있는 임기 초반 6개월인데요. 네. 그 사이에 일종의 야당에게 얼마큼 정치적 공간을 잘 열어줄 수 있느냐가 사실상 협치라든가 그다음에 대야 관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상호 수석에 큰 기대를 건 건 아닐까 싶고요. 아마 그런 점들을 잘 소화해낸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석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고립무원에 처지해 있는 야당을 잘 다독여서 정치보건의 장으로 끌어오지 않으면은 네. 사실상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정무수석이 아닐까 저도 평가합니다. 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지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민주당 정권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사실 어떻게 실패로 돌아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반란이었잖아요. 네. 일종의 그런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 인사들에게 뭔가를 맡기면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지금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광수 수석이 다른 검찰의 직역 중에서도 사실은 정치 검찰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야기되는 특수통 출신이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같은 또 조직에서 근무를 했던 인연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광수 변호사를 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보면 본인과의 사시동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의 40년 지기이면서 지켜봐왔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 검찰을 제일 잘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칼에는 칼, 총에는 총이다 하는 식의 그런 식의 대응 논리도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려가 있는 만큼 오광수와 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내부 사정에 밝기 때문에 오히려 적임자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무래도 사정을 잘 알아야 그 돌아가는 내부 소식도 알 수 있겠고 반응도 조응성도 금방금방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면은 내부 속사정이 어떤지 사실상 수석이 몰라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저는 사법제도 비서관 신설되는 그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신설되고 사실 이름 명칭 자체가 사법제도니까 여러 가지 그 법과 관련된 사법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통할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전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당내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왔던 거는 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트라우마 아니냐, 윤석열 총장 트라우마 아닌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민정수석 하나의 검찰개혁에 명운이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이재명 정부의 또 허약함을 드러내 보여준 사례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이야말로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시중의 어떤 여러 가지 세평이라든가 그다음에 돌아가는 국정 전반 상황에 대한
국민의 평가들을 가감없이 전달해주고 친인척 관리가 사실은 민정수석의 가장 큰 역할들인데 그거보다 사법제도에 말하자면 검찰개혁의 방점이 있어서 이 수석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 정말 얼만큼 어떤 플랜이라든가 계획 없이 검찰개혁에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민정수석 한 명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조금 이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확인했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정리가 된 건데 네. 저는 사실 앞으로 오광수 수석이 얼만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순간 검찰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공감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검찰상을 구현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국민적 동의가 있으니까 성공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접근하느냐지 오광수 수석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의 최대치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수석급 인선은 경청통합수석 그리고 AI 미래기획수석 이렇게 두 자리인데요. 경청통합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시민사회 수석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상당히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청, 그러니까 낮은 몸 높이로 국민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듣겠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통합. 사실 이번 이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민 통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수렴을 해서 국민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AI 미래 기획수석이라는 것 자체는 자,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선 관련 발표가 안녕하세요.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2025년 6월 9일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경호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 관련 내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 이후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밝혔고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서 남은 수석급 인선 2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상과 다르게 경호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난 탄핵 국면 때 가장 크게 불거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법의 집행을 방해했던 그런 측면들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방금 지금 대변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종의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병처럼 이게 전락했다. 네. 그런 따가운 질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대통령 경호 조직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상당히 조직이 기강이 문란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신변과 안위에도 상당히 위해 요소가 되는 만큼 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 경호처라는 조직 자체가 경호 대상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특정 정권과 어떤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 조직이 규정하고 있는 법과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바로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오늘 이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뭐 채용 과정도 갑자기 중단을 다 취소한 상태였고 아무래도 혁신, 뭐 변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부장 5명 대기 발령했다는 거는 사실상 지휘부 전원을 지금 교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호처가 제가 보기에는 뭐 5본부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저도 직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처 5본부 정도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이건 국내 경호, 국외 경호 할 것 없이 전원 지금 수뇌부와 지휘부는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네. 그 차상급 지휘자로 이제 말하자면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그러면 이제 새롭게 혁신할 때까지는 지금 사실상 인사를 좀 유보해 놓고 지금 네. 보겠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어쨌든 대통령 경호처는 사실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가장 이제 최우선의 목표를 삼는 그런 조직과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는 특정 정파라든가 특정 대통령의 무슨 과도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안전과 보위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일종의 기능적 조직으로 가야 한다. 아마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또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서 이제 경호처 조직 개편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쨌든 경호처가 흔들어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 여야가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되든 또 어쨌든 뭐 정권 이양이 되든 어떤 경우에라도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그 본연의 목표에만 충실하는 그런 집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쇄신을 좀 하더라도 그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으로 좀 환골탈퇴시키고 탈바꿈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그동안 열린 경호 이 네.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앞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낮은 경우 열린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호처의 뭐랄까요 상당한 정치적 군사를 빼고 그리고 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 대통령 개인의 생각에 맞춘 그러니까 심리 경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신변과 안전만 딱 제대로 그러니까 경호하는 네. 본연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새로운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남은 두 자리 수석, 경청통합수석, AI 미래기획수석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실 라이브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기존 시민사회 수석이 확대된 게 경청통합수석이고 이번에 신설된 게 또 AI 미래기획수석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경청통합수석이든 시민사회 수석이든 본연의 자기의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경청통합을 말로만 한다고 경청이 되고 통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 방향성을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임명되는 참모가 정말 어떤 의지와 열정으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네. 뭐 이름 바꾼다고 그게 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AI 미래기획수석은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거 신설이잖아요. 신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타겟형으로 그러니까 AI와 미래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신경 쓰겠다는 그 의지로 직속 참모로 이제 AI 미래기획수석을 하는데 네. 사실 전 세계가 뭐 AI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저는 굉장히 지금 그 가파른 지금 경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직속 참모를 두고 대통령이 매일매일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AI 미래기획수석에 어떤 분이 임명되고 또 그런 분들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6개월 만에 국가가 정상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정 의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경청통합수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시민사회 수석을 말 그대로 시민사회가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둬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활용한다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시민사회 단체가 국정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거나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통합
경청통합수석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정치적으로 어떤 그 국정의 철학들을 좀 이렇게 이행하거나 반영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어떤 의도로 몰아갈 경우에는 이렇게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이름을 잘 지었지만 그 본연의 역할은 오히려 역기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반발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왜 그때 당시 공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은 뭐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드루킹 사건이 딴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포털에 있었다 표출되는 댓글을 조작했다, 소위 네. 민심을 왜곡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죄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러니까 이 전력이 있는 사람을 딴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에 보임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은 뭐 저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2017년 대선에 본인이 상당히 나름대로 될 뻔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여론의 왜곡 그러니까 때문에 조작 때문에 안 됐다는 그런 또 생각도 분명히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딴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집권 측에서 봤을 때는 또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활용의 가능성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사실 통괄했던 그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만약에 실천하려고 한다면 사실 행안부 장관이 이 주무장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권 내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중용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은 친문의 또 더 나아가서는 친노의 적자라고 이야기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당내에서 친명이다, 비명이다는 식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일단 대통령이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활용을 하되 그 중에서도 일종의 우리 안에서의 통합, 이 원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렇게 이번에 인사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정권 초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아니, 행정안전부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내 치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거 자치단체도 관련하지만 선거 관리의 주무장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선관위가 선거에 대한 행정행위는 책임지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행안부 장관이 지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공론장을 왜곡한 혐의로 그다음에 공론장의 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그거로서 인해서 작년에 겨우 사면 복권된 사람을 주무장관에 다시 임명한다. 이거는 민의와 국민의 어떤 여론에 역행하고 그다음에 반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반드시 제고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실제로 뭐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걸 감안할 때 김경수 지사의 입각 가능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친문과의 통합이라든가 지방 분권의 전문가를 등용한다든가 다른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합니까? 뭐 하면은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서 지방행정 전문가인 김경수 전 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마치 행안부 장관을 임명하는 거는 당신에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혐의 혹은 복권을 시켜줄게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히 공론장의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관용의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해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제고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굳이 안철수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찌됐건 공직에 몸담았던 분이 우리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의 어떤 그런 과정의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같이 앉혀놓는다. 더군다나 선거 주무장관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용납하기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보기에 청문회에서부터 파행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아니 대통령 임기 중요한 첫 60일, 첫 100일에 왜 그런 무리한 인사를 통해서 스스로 국정 동력을 훼손합니까?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대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이거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게 관례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관용과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자, 보십시오.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07석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되면 팔짱 끼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시절에는 거부권이라는 최종 상태 수단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 또한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력하고 지금 말 그대로 팔짱 끼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법 독주를 하든 행정 독주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거와 물론 이제 관례를 내세우곤 했지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때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문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만큼은 야당에 줘야 그래야 최소한의 정치 복원의 시도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원내대표 민주당에 출마하는 분들이 안 된다 한마디로 딱 자르는데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가 된 분들 야당과 협상이 되겠습니까? 야당은 건건히 반발할 테고 왜 우리에게 역할과 공간을 안 주냐고 항변할 텐데 그러면 그런 원내대표는 당과 대통령실의 직속 대리인에 불과한 거지 무슨 여야 협상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법과 제도가 없더라도 우리가 관행이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한 돌파들, 정치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 그 중간을 얻어내는 과정들인데 네. 그런 것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치 복원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권력을 쥔 슈퍼 권력인 여당의 그런 양보가 필요한 거지 야당의 굴종을 필요로 한다? 저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그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인데 네. 이게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네. 의석수에 맞게 배분한 거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예, 민주당의 논리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합당한 논리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제로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가 일종의 뭐랍니까 상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구미 체계 심사라는 그 명분을 갖고 모든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이 국회로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딱 그 장구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겼다가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요 아무것도 통과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시급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놔라. 이거는 뭐 우리 보고 가면 지금 국회 입법 활동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아마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형식상의 논리도 마찬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거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그러면 국민의힘 가면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럼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주겠어? 그러나 단지 국민들 입장에 그러니까 이미지에는 뭘 각인시킨다? 민주당은 저 입법 독재를 하는 집단이야라는 프레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야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1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새로운 원구상을 할 때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네. 정부가 새로운 이렇게 출범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집권 세력이 개혁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뭐랄까요 하나의 수사를 동원한 일종의 딴지라고 뭐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양당은 지도부도 다시 구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서영교 의원 두 사람 간의 맞대결인데 이게 지금 명심 경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때문에 그제였죠. 그러니까 대통령 간제에서 열렸던 지도부 이 만찬에서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 네. 양쪽에 두 명을 후보로 앉혀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네. 명심은 중심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음이 어느 쪽에 쏠릴까? 아니면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책임자일까? 이런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들도 지금 한 표를 행사합니다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야 저 두 분의 후보하고 친소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가장 책임자인가 그 기준을 갖고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중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름아름으로 그런 식의 기류가 만약에 형성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그 권리당원 20% 반영 규칙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될 텐데 당락을 가를 만한 요인이 될까요? 뭐 34표 정도, 굳이 이제 포션을 환산하면 34표 정도니까 네. 뭐 167명의 뭐 한 5분의 1 정도. 뭐 그러니까 크게 저는 뭐 그게 어떤 표심을 가르다기보다는 권리당원들이 어떤 의사를 표명하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흐름을 놓고 저는 보는데 네. 굉장히 의원들이 약간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방식도 방식이고 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선택되는가도 지금 관심사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지금 그겁니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우상호 수석을 임명을 했는데 근데 원내대표는 강성이어서 무조건 야당을 코너로 몰기만 하고 안 하겠다? 그리고 강성당원, 우리 권리당원들의 뜻만 반영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그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원내대표도 유연성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이 되냐 이걸 보다도 그 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런 협치에 대한 야당과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우상호 의원이라는 굉장히 그 조율사 같은 분을 내정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단히 그런 역할들을 함께 소임을 맡아내서 그 역할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상호 정무수석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지금 권리당원이라든가 말하자면 당의 기류만 반영하는 그런 과거 야당 시절의 원내대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당의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대표라는 그런 중차에 대한 걸 감안하면 의원들이 저는 그런 기류를 감안해서 원내대표를 선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분인지 간에 네. 새로 선출되는 분은 우상호 수석과 호흡을 맞추는 일종의 투톱 형식으로 저는 가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단 그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는 방향성은 옳고 그다음에 네. 무언가 지금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지만 개혁과 쇄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전 이게 동력이 있을까라는 우려는 들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개인 자격을 얘기한 거고 지금 비대위가 사실상 형해화돼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을 거칠 수도 없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오늘 의총이 열겠습니다마는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데 이달 말까지 있는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모든 쇄신 방안과 개혁 방안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또 지금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쇄신과 개혁의 방향성은 매우 올바르게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이걸 추동할 능력이 있느냐는 또한 별개의 문제여서 네. 저는 오늘 아마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방안을 둘러싸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질 겁니다. 어쨌든 저는 방향성은 매우 옳고 그다음에 지난번 탄핵에 대한 탄핵 당론 찬성에 대한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반대에 대한 그런 이제 당론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당원 주권제의 형식을 통해서 당을 쇄신하겠다.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비대위원장의 희망사항으로 그칠지 아니면은 당의 총의를 모아서 이게 혁신의 방향의 틀이 될지 이건 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제 의총도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방향성과 내용은 뭐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를 더 나아가서는 당내의 그 세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요. 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드러난 그 세력 분포상으로는 소위 친윤주류라는 세력이 상당히 압도적인 당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식으로든 당내의 이 혁신 더 나아가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5개 내놓은 이 안 자체가 전부 다 말 그대로 친윤 주류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후보 교체를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로의 교체를 시도했던 부분을 따져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것을 감사하면 결국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쌍권 체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나아가서는 뭡니까? 이 지금 당론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신과 민심을 합치자는 이야기는
기존에 지금 당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그 친윤들의 힘을 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도 100%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친윤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조직까지 중앙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과연 용납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이 지금 국면에서 정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질 것이냐 이것이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얘기도 짧게 좀 짚어보죠. 지금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9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조만간 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글쎄 저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이를테면 청원이 많이 왔다고 윤리회부하고 심사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가서 의원 제명을 붙이는 거 이건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국민의 민의로서 심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2자릿수 이상 목표를 하고 있었고 예상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8%대에 그친 거는 국민이 그런 어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심판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것을 가지고 품위와 뭐 어떤 그 민주주의의 위배 이런 것까지 걸어서 본회의에서 의원직을 제명한다. 오히려 저는 그게 국민의 뜻에 반하고 이렇게 과하게 한 정치인의 어떤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다시 거듭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의원직 제명이라는 그런 아주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강제로 배지를 떼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또 공론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네. 민의에 우리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반성을 해야 되돌아갈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떤 한 젊은 정치인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딱 한 명 계시죠. 그러니까 과거 유신 정권 때 김영삼 당시 시민당 총재였는데요. 그만큼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극약 처방이거든요. 저는 네. 이준석 당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반성하고 이번에 뭐 대선의 결과로서 책임졌다고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저는 징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 징계의 수위가 제명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을 밝힐 계획이어서 최저임금 심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3차례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은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오는 11일 노동계가 최초 요구 금액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택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로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은 최임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을 내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자위원들은 배달 플랫폼 등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도급제 근로자 노동자성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한 점을 긍정적인 상황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ILO 권고대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하는 추정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릴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기를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대거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5% 이상 급등한 품목도 수두룩한데 밥상 물가가 부담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식품업계는 너도나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대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6%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독 무거워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장복이 겁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공백기를 틈타 식품 기업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뒤 6개월 동안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빵과 냉동식품, 라면 등 53개 품목의 가격이 뛰었습니다. 전체의 72%가 오른 겁니다. 이 가운데 초콜릿과 커피, 양념소스, 빵, 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5% 넘게 뛴 품목은 19개나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4.1%로 계엄 사태 이전의 3배를 웃돕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원재료비 상승 같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올리는 시점이 그렇게 국내 정세가 좀 혼란하고 또 그 계엄 사태 이후로 국내 경제도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소비자도 엄청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가격 인상 행렬은 주춤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깜짝 방문해 체감 물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취임 첫 국무회의에선 농림축산식품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하며 물가 잡기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엔저 현상의 일본 여행에 각광받으면서 올해 들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과 일본을 오간 승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중 관광도 점차 늘면서 위축됐던 면세 관광업계가 되살아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현충일 연휴 마지막 날, 일본행 항공편 카운터 앞은 유독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으로 간 항공편 탑승객은 1,124만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달 들어 다시 940원대까지 떨어진 엔화와 일본 소도시까지 확대된 항공편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가 유니버셜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아무래도 환율이 좀 싸져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아이가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한국 음식과 문화, 저렴한 체류 비용을 방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最近韓国はすごい人気でご飯も美味しいし、韓国のアイドルとか飛行機は安いし、あとはタクシーとかすごい安いから。 게다가 최근 중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노선 항공편 이용객은 1년 전보다 25%, 10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덕분에 한한령과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거듭하며 지난해 2,700억 원대 적자를 냈던 면세점 4사도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3분기로 예상되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조치와 새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관련 업계의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바짝 얼어붙었던 면세 관광업계가 일본과 중국을 시작으로 다시 봄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으로 다만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되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 연휴 3일간 파업을 일시 중단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합니다. 임단협 갈등으로 지난 5일 전면 파업에 나선 노조는 사측의 협상안을 요구하며 다음 날인 6일부터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준법 운행을 하는 것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연휴 3일간 아무런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속보입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의 각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한국 뮤지컬 사상 최초의 기록인데요. 자, 공연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10개 부문 후보로 올라 있었던 어쩌면 해피엔딩이
작품상 등 나머지 부문의 수상 여부도 촉각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각본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다른 현지의 공연계 시상식에서도 각종 부문에 석권을 하면서 토니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곧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부딪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는 등 고속도로 차량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유서현 기자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튕겨져 나가 있고 화물차 운전석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서천 분기점 근처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힌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구조사항이 있다고 그 차에 끼어서 차량 나올 수 없어서 일단 좀 출동해달라는 식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SUV까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길에 타올랐던 화물차에서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서천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18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홍성휴게소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가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60대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사고 여파로 불이 나면서 차량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5일 밤 경기도 용인의 복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면서 아파트를 덮쳤는데요. 사고 당시 아파트 내부 모습을 봤더니 아이가 머물던 방의 벽체가 날아가고 침대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5분 전까지 아이와 할머니가 머물던 곳인데 피해 주민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벽체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뻥 뚫려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경기도 용인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 천공기가 쓰러지며 덮친 아파트 내부 모습입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방인데 책상은 집안을 뚫고 들어온 천공기에 부서졌고 위에는 깨진 유리창이 가득합니다. 침대 뒤에는 끊어지고 휘어진 철근이 드러나 있고 이불 위로 벽에 붙어있던 구조물은 물론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슨 전쟁 났다고 표현하나? 아니면 지진 났다고 표현하나? 어마어마한 진동과 함께 좀 모래폭풍 같은 게 막 들어오는 사고 5분 전까지 방에는 아이와 할머니가 함께 머물던 상황. 두 사람이 잠시 거실로 나온 사이 천공기가 집을 덮친 건데 아이 아버지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침대 위에서 어머니랑 제 딸이 이제 종이접기도 하고 인형놀이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천운인 게 제 와이프가 이제 커피랑 과일이나 이런 거 깎아갖고 이제 드시라고 나오시라고. 사고 직후 주민 150여 명이 대피했는데 피해가 심한 주민들은 인근 호텔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건 물론 안전도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공사하시는 대표분이나 높은 분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주민들이 선정하는 업체를 통해 정밀 안전진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공사인 DL건설 관계자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가운데
사고 수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 교체 뒤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도 공개 출석하는 거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2주 만에 다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처럼 오전 10시 전 사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6차 공판은 정권이 교체된 뒤 첫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법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이나 새 정부 출범 등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부터 5차 공판 때까지 세 차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해왔지만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당일엔 김건희 여사와 서울 서초구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오늘 공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5차 공판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여단장은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인물로 지난 검찰 측 주신문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데요. 오늘 밤 12시까지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포함해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호처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경호처 관련 브리핑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호처 수뇌부의 경우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 조치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이자 조직 안정화 조치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린 경호, 낮은 경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로 경제점검 회의를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당일 1차 회의에 이어 잠시 뒤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회의 때처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나 유관기관의 정책 결정자들과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선 경제분야 참모진인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수석 등이 자리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달 처리된 1차 추경의 효과 등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다음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려해 대미 통상 대응을 둘러싼 논의 역시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사안은 2차 추경 규모 등이지만 통상 현안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의견 교환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G7에서의 첫 다자 외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자회의 특성상 양자 간 첨예한 현안을 논의하긴 어렵지만 6개월 만에 정상 외교가 복원되고 외교 대비전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간 또는 한일 간 별도 회담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약식 회동 수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다자회의에서 1대1 회담이 성사돼도 길게 하기는 어려운 만큼 서로 안면을 트는 정도의 자리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정윤용입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6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에 서는 건데요. 이번엔 공개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얘기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에 앞서서 조금 전에 대통령실 발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수사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조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오늘자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한다라고 밝혔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 12월 3일 내란과 관련해 경호처가 법원에서 이제 적법하게 발행을 했던 그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그리고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그것과 별개로 이루어진 인사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경호처 관련 문제에 그 최종 배후로 윤 전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아폰 기록이 10월 6일 기준으로 원격 삭제가 된 그런 흔적들을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인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제 김성훈 전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그런 기록 삭제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당시에 이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은 해당 시점에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혹은 박 전 차장이 서로 이제 협의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그런 방침이다라고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고 마지막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인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후에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소환 조사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포토라인에 총 4번 섰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이후에 첫 공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라서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시점을 봤을 때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차 공판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떤 입장을 밝힌 바는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비록 대선을 치르기도 했고 또 이 3대 특검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선 결과라든가 특검법 통과가 이번 재판에서 뭐 방향을 결정한다거나 혹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대 특검 말씀해 주셨는데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형사 재판 혹은 탄핵 심판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 결국 해당 절차들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은 그것 말고도 이제 외환해제 그리고 뭐 내란 외에 그런 외환해제 반란과 같은 그런 혐의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의 그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 역시도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 밖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라든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총 16개의 그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병의 사망 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군 수뇌부라든가 혹은 정부 측의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또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이 특검법은 여러 차례 발의가 됐었죠. 그 국회를 통과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혹은 권한대행들에게 그런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인데 뭐 현재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무척이나 희박해 보이고 결국에는 시점의 문제이지 시행은 눈앞에 두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특검 규모가 역대 최다 특검,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특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이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잘 진행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역대 특검 중에서 뭐 2개가 돌아가는 뭐 이른바 이제 쌍끌이 특검들이 진행된 적은 뭐 2차례 정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번처럼 이제 3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규모를 봤을 때도 뭐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이제 압도적인 규모를 포함하는 그런 특검이라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동시에 출범을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생길 수는 있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먼저 출범하는 것은 이제 내란 특검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 내란 관련된 수사나 재판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내란 극복이었던 만큼 우선은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출범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3대 특검이 공포될 전망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식 출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을 중단하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특검에 넘기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특검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이 특검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 그 기록 등을 이첩받을 수 있고 사건을 넘겨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첩을 모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진행 중인 그 재판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내란과 관련해서 이 특검법 규정을 보면은 특검이 그 공소 유지를 위해서 사건 자체를 이첩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현재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검찰의 공판과 관련된 지위를 행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특검도 있고 또 공판을 검찰이 유지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특검이 지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 10시 15분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자, 지난 공판 때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 공수여단장이 이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이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는 그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거든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여단장이 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그런 반박이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있는 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의 그런 주장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전 여단장이 지시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듣지 않았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할 걸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관이 이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의 그런 지시사항을 본인이 오인을 했다 혹은 곽 전 사령관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오인을 했다라는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이른바 방탄 3법을 밀어붙이지 말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3개 법안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진행 중인 변호사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통이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자, 출근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날짜하고 시간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지금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출근했을 때는 민생과 통합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오늘 인사와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습니다. 자, 지금 어떤 질문이 오갔고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는 곧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방탄 3법,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안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하나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제 진행 중이던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정지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무죄라든가 혹은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허위 사실 공표로 해당하는 그 내용 중에서 구성 요건인 이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법관을 30명까지로 증원을 하는 이 법원조직법 역시 또 이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 이전에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부분 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재판은 결국에는 정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규정을 봤을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 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열릴 예정인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지를 하게 되고 사실 이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재판들은 역시 재판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예. 근데 중간에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고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진행돼서 면소 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특히 이 소추와 관련해서 재판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혹은 기소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해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논의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서 이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보여지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 우리 증시 개장했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4% 넘게 상승하면서 2,800선을 돌파했는데요. 연중 최고점을 가르치웠는데 4월의 저점과 비교하면 20%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2,85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0.5%대 강세를 보이면서 760선에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자, 외국인 수급 개선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간 순매도 하던 외국인이 지금 지난달에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지난주에만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어치 매수를 하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4월부터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360원대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2.6원 오른 1,361원에 개장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증시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에서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외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LA에선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직권으로 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거라는 주 정부의 반대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 곳곳에 소총으로 중무장한 군인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CNN 등은 일요일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They spit, we hit. And I told them, nobody's going to spit on our police officers. Nobody's going to spit on our military. 불법 체류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격화하자 이틀간 7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은 주정부 요청 없이 군병력이 투입된 건 60년 만의 일이라며 트럼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hen it wasn't requested, breaking with generations of tradition is only going to incite the situation and make things worse.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한인도 체포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민 단속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한인업소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쿠크나 디시워셔나 이런 분들이 출근을 안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금요일날 된 단속 때문에 커스터머들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명령으로 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에도 대대적인 시위가 예고돼 군병력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었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요. 볕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서울 기온, 한낮에 3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이제는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체감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고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청주와 광주 31도, 구미 33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또 비가 내리겠고 이번 주 내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충북과 경북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한 볕과 소나기에 대비해 양산 겸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조금 전 증시 개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급등하며 2,86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2,860선, 지난주에 4% 이상 올랐던 코스피가 이번 주에도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네. 2,860선을 잠시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관련된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투자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